미나상 콘방와 K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K짱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2시 아프리카TV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에서 여러분들이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 그리고 구독 잊지 않으셨죠? 20만 아자.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나고야에서 생겼던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정보로 여러분들께 오늘 알려드릴 겁니다. 나고야에서 어떤 한 임산부가 좀 어떤 일을 당했는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야기는 조금 잔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K짱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1988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일본 나고야에서 굉장히 기묘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피해자 여성입니다. 당시 27세의 여성이었고요. 그리고 남편은 31살의 회사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들 부부에게는요, 기적이 찾아왔었어요. 바로 그들의 첫 아이가 그녀의 뱃속에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평범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신혼처럼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은요, 평소대로 남편은 회사로 출근을 했고 그녀는 출근하는 남편을 현관에서 배웅을 했다고 합니다. 자, 첫 아이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굉장히 그녀에게 자주 괜찮냐고 전화를 하고 그녀의 안부를 묻는 전화를 자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녀는요, 1988년 3월 14일에 원래 아이를, 남아를 출산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상하게 출산이 계속 늦어지고 있었대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더욱 걱정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의 컨디션을 확인하기 위해서 남편은 계속 회사에서 전화를 걸어서 그녀의 컨디션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1988년 3월 18일, 그날 오후 1시 10분경에 한 차례 집에 전화를 걸어서 좀 괜찮아? 라고 했을 때 아내가 전화를 받아서 괜찮아요? 라고 통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퇴근을 하고 나서 저녁 6시 50분경, 오후 6시 50분경에 일을 마치고 나서 아내에게 집으로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분명 오후 1시 10분엔 전화를 받았는데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걱정이 된 남편은요, 한 번 더 전화를 걸고 몇 번을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남편은 퇴근을 하고 바로 집으로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여성의 이름은 일본 보면은 알파벳 A 한 다음에 A코상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A코상이라고 부를게요. 자, 이 아내 A코상이 임신 중이었던 데다가 출산 예정일이 지나가지고 너무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자택으로 서둘러 귀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자, 당시 실제 이 사건이 일어났던 맨션입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집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대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리고 오후 7시 40분경에 그 신흥주택지에 있는 맨션, 그들은 2층에 살았었어요. 2층에. 그래서 2층 자택으로 귀가를 합니다. 남편은 생각했지. 그럼 내가 집에 있을 때는 부인이 있겠지? 뭐 잠깐 마트 간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딱 문을 열었는데, 어라?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불은 꺼 있어요. 뭐지? 이상하다. 자, 사건 현장은요, 아이치현 나고야시 나카가와쿠 토미타초 산초메 804번지에 있는 바로 이 맨션이었습니다. 자, 이 당시 맨션은요, 2층의 건물로요, 한 4개의 방이 있는 그런 집이 있는 가구가 있는 아파트였다고 합니다. 자, 사실은 이 맨션이 좀 신혼주택가에 위치는 하고 있었지만은 주변에 논밭도 있어서 사실 저녁 때쯤에는 인적이 좀 드문 장소라고 해요.
당시 아파트 현장에는 1층에는 두 개의 가구가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2층에는 그 부부가 살고 있었고, 옆방은요 우연히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살지 않았던 거죠. 자, 이상하게도 남편이 집에 퇴근했을 때 현관문이 잠겨있지 않았고 집안은 컴컴했어요. 근데 항상 문 단속을 꼼꼼히 하던 아내였기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일단 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집안은 깜깜했고 아내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남편이 뭔가 의심을 느끼면서도 일단 옷부터 좀 갈아입자라고 생각을 하고 안방으로 침실로 가서 이제 정장에서 이제 잠옷으로 갈아입고 있는데 거실에서 뭔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순간 남편이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이 들어서 거실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죠. 뭐야, 예정일이 13일 지났는데 아내가 집에서 자력으로 아이를 출산한 건가? 이러면서 불안한 마음을 안고 거실로 갔는데, 자, 당시 이런 모습으로 아내가 누워져 있었어요. 거실로 나간 남편이 발견한 거는요, 파란색 인부복과 핑크색 가디건을 입고 쓰러져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다리 사이 밑에는요, 피범벅이 된 갓난아기가 응애하고 울고 있었어요. 자, 게다가 좀 잔인하니까 좀 끌게요. 자, 게다가 식당에, 그러니까 자기 그 거실 부엌에 있어야 할 전화기가 없어진 거예요. 저 전화기가 어디 갔지 해가지고 너무 놀라서 남편이 이제 황급히 방을 내려와서 1층에 살고 있는 주민에게 죄송한데 이제 전화기 좀 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119에 좀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7시 43분에 119에 신고를 합니다. 자, 전화기를 빌려준 주민은 애가 태어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뿐이었지 설마 부인이 살해당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나카가와 소방서 구급대원 3명은요, 남성으로부터 아기가 지금 태어났어요 라는 신고를 받고 대원 중 한 명이 탯줄을 자르기 위해서 그 겸자 있죠, 그 가위를 들고 남성의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자, 당시 실제 현장 사진입니다. 여기 밑에는 이제 그 방 구조와 아내와 아기가 여기 가운데 있었던 이 모습을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사진입니다. 자, 출산을 앞둔 만삭의 아내의 양손이요, 뒤로 이렇게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에는 전기 코드가 감겨져 있었다고 해요. 주인은 피바다가 되어 있었고요. 아내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호흡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남편은 할 수 없이 아래층에 가가지고 전화를 빌려서 신고를 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일단 아기가 응애응애 울고 있었고 아기가 걱정이 되니까 일단 아이의 몸부터 이제 피를 막 닦아줬대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바로 아내의 복부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이미지 사진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당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파란색 인부복에다가 핑크색 스웨터, 그리고 그녀는 팬티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고 합니다. 복부에 상처가 크게 났어요. 명치에서부터 아래로 예리한 칼로 세로로 일자로 38cm 정도 찢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자궁을 다 꺼내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왜냐하면 자궁 안에 있던 태아가 꺼내져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그 아내의 뱃속에는 바로 전화기, 그리고 미키마우스의 열쇠고리가 그 아내의 복부 안에, 비어져 있는 복부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자, 당시가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아내의 복부가 비어져 있었고 이 안에 열쇠고리와 전화기에 선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자, 아내의 갈라진 뱃속에 사라진 전화기 선과 미키마우스 캐릭터 인형이 달린 자동차 키 홀더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범인에 의해서 꺼내진 것 같은 태아는요, 이미 탯줄이 잘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갓난아기를 그냥 배만 잘라서 이렇게 꺼내오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미 아이가 뼈가 다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정말 갓난아기를 이렇게 적출할 때는 잘못하면 다리뼈가 접혀서 부러지거나 아니면은 그런 자궁이나 그런 거에 엄마 뱃속에 들어있었으니까 그런 물로 질식사할 확률이 높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굉장히
다친 곳도 약간 다친 곳이 없진 않았지만 어쨌든 좀 무사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허벅지 뒤편, 그리고 무릎 뒤편, 그리고 아이의 그 고환 3군데가 칼에 베어져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생각했던 거지.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의 배를 가를 때 혹시 또 같이 그런 상처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아이가 꺼내진 대로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이도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당시 그녀가 아이와 함께 입원했던 병원입니다. 자,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한 곳은요, 그 아내와 함께 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아내는요, 이미 그 목을요, 그 코타츠 러분 아시나요? 그 짱구나 뭐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 밑에 무슨 식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천 둘러싸인. 그걸 코타츠라고 하는데 이 코타츠 전기선으로 이미 목이 졸린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질식을 이미 한 상태였던 거죠. 그 코타츠 전기로 목이 졸려 있었고, 그리고 복부가 이미 완전히 찢겨지고 뒷짐으로 손이 묶여 있었고 피투성인 채로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어요. 자, 갓난아기는 꺼내진 지 2시간 정도가 경과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기는 이미 저체온증으로 빈혈을 일으킨 상태였고요. 티아노제 증상도 있었지만 겨우겨우 수술을 통해서 목숨을 구했대요. 그리고 당시 4월 2일 날 무사히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당시의 방 구조입니다. 그 화장실이 있었고 4.5조가 있었고 거실 쪽에 있었고 여기 안방이 있었는데 이렇게 아이와 함께 여자가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자, 임산부의 사망 원인은요, 전기코드로 목을 졸려진 것이라고 부검 결과로 당시 오후 3시에 아마 3시쯤 넘어서 살해당했을 거다라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 집 전화기는요, 당시 약간 이런 옛날 전화기 있잖아. 이렇게 놓는 전화기 있죠? 그런 전화기로 사실은 평소에는 집 거실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현장 검증에서는요, 이 전화기 코드가 예리한 칼로 절단되어 있었고, 피범벅이 된 그 부인 옆에 놓여 있었고 전화기 선은 부인의 복부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열쇠고리는요, 사실 이 남편의 자동차 열쇠고리였어요. 근데 사건 당일 남편이 차를 이용하지 않아가지고 이 키가 그대로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 키가 그대로 아내의 복부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성폭행의 흔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복부가 아까 그 명치에서부터 밑에까지 38cm로 잘려 있었고 깊이는 2.8cm로 비스듬히 찢어져 있었으며 흉기는 현장에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현장은 진짜 피바다였다고 해요. 그래서 남성과 남성의 그 친아버지가 하는 말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내 아내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한 상태에서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또한 이날 현장에 달려간 아이치 현경 기동대 수사관 경찰관들은요. 자, 지금까지 본 현장 중에 이렇게 끔찍한 현장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였대요. 경찰분들도. 자, 그러면 아이. 여성의 옆에서 태어난 남자아이였어요. 탯줄이 붙은 상태에서 무릎, 엉덩이를 찔려서 하복부에 그렇게 좀 이렇게 상처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아기가 당시 입었던 상처에 대해서요, 당시 일본 신문들은 이렇게 각각 보도했다고 합니다. 자, 요미우리 신문 1988년 3월 19일 도쿄 서간은요, 왼쪽 다리의 무릎 뒤, 왼쪽 대퇴부, 사타구니 등 총 3군데, 범인이 어머니의 배를 자를 때 입은 상처라고 보도됐습니다. 주니치 신문 같은 날 서간은요, 좌각 무릎 뒤, 자둔부, 하복부 등 총 4곳이라고 보도했고요. 마이니치 신문 1988년 4월 3일 도쿄 조간에서는요, 왼쪽 다리, 엉덩이, 사타구니 3곳 등의 배인 상처라고 보도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 발표에서는요, 구급대원이 당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요, 사실 갓난아기가 탯줄이 산모와 연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구급대원이 탯줄을 절단했다라고 보도가 됐지만, 사실 실제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탯줄은 이미 그 아이가 발견된 시점에서 이미 잘려 있었어요. 절단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모자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나카가와 군의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여성은 이미 사망을 한 상태였고, 갓난아기는 이렇게 무사히 살아났다고 말씀드렸죠. 아기가 이미 출생 예정일을 초과해서 태내에서 엄마 뱃속에 성장을 했다는 점과 이미 발견 시점에서 자력으로 호흡이 가능한 상태였지만 어쨌든 아이가 좀 저체온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구급대원이 이렇게 데려간 거죠. 어머니 배를 찧었을 때 함께 생겼다고 생각되는 칼자국을 입은 데다가 울음 소리가 당시 굉장히 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상에 의한 빈혈, 그다음에 외계로 추위로, 그러니까 그 바깥의 그런 온도로 인한 추위로 인한 저체온증 증상, 그리고 병원에 이송될 때 아이의 체온은 이미 30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걸로 인한 심한 빈혈로 인해서 생명의 위기도 굉장히 위태로웠다고 해요. 하지만 발견이 빨랐고 친할아버지가 바로 수혈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송된 병원 의사단이 그 미숙아를 위한 보육기에다가 아이의 몸을 빨리 녹이는 등 정확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수술을 바로 감행을 했고, 아이는 전치 2주 이상의 상처를 입었지만 1시간 동안의 수술로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당연히 잘 이렇게 퇴원을 했고요. 아기의 출생 시 체중이요 2,930g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나고야 대학 의학부 교수가 아사히 신문 취재에 인터뷰를 할 때, 모치는 탯줄에 의한 혈액의 연결이 끊긴 후에 사망을 했을 것이다. 아기의 생존은 조기 발견이 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이 이렇게 빠른 이런 대처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오는 좋은 그런 우연들이 겹쳐서 오는 굉장히 드문 예래요. 이렇게 살아남은 드문 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대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범인은 누구일까요? 자, 당시에 첫 번째 용의자가 누구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수사 초기에는 남편이 범인이라는 의혹이 부상했습니다. 남편이 첫 번째 발견자라는 점과, 그리고 부인에게 뭔가 저항한 흔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마 범인은 부인의 지인일 것이다 라고 짐작을 했고, 그래서 시체의 첫 번째 발견자였던 남편이 혹시 범인이 아닐까라고 수사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것도 이상한 게 좀 부분이 몇 개 있었어요. 자, 부인이 걱정돼가지고 서둘러 집에 돌아왔단 말이야. 근데 현관문은 잠겨있지 않았는데 집안에 불은 꺼져 있었어. 그러면 일단 아내부터 찾았어야 했는데 부인이 걱정됐다고 했으면서 침실로 돌아가서 옷부터 갈아입었다는 점. 그게 너무 좀 수상했다. 그리고 깜깜한 집에 현관문이 잠겨있지도 않고 아내가 전화도 안 받았는데 그 집에 불부터 켜고 좀 아내를 찾는 게 원래 먼저잖아요. 그렇게 아내가 걱정돼서 왔으면. 근데 옷을 갈아입었다? 제일 먼저? 그게 좀 수상했다. 그리고 기자회견 당시에서 갑자기 이 남편이 아내는 생전에 와인을 좋아했습니다 라면서, 그래서 이 와인을 아내에게 바치겠습니다 라면서 거기서 글래스에다가 그 와인을, 그 적포도주를 이렇게 따라가지고 그 안에 영전에다가 바치는 등 약간 이상한 퍼포먼스를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 뭐야, 아내가 그렇게 끔찍하게 죽었는데 와인을 딸고 아내가 와인을 좋아했습니다, 무슨 짓이야 막 이러면서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남편은요, 그 아내가 살해된 시각으로 밝혀진 그 시간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리바이가 밝혀지면서 혐의가 벗겨집니다. 자, 수사본부는요, 사건 현장이 된 아파트 주변의 목격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죠. 자, 부부가 살던 아파트 근처에 있는 역입니다. 자, 긴테츠 나고야선의 토다역에 가까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역이 그렇게 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범인이 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이렇게 나고야선, 이 역으로 도망쳤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이 수사하는 동안에 긴테츠가 다니는 이 역에서 그 선이 있을 거냐? 그 노선까지 이렇게 수사를 계속 했다고 합니다. 목격 정보를 계속
얻으러 다녔다고 해요. 자, 사망 추정 시간이 한 3가지로 나뉘었어요. 첫 번째 사망 추정 시간이 몇 시였냐면 오후 2시 30분에서 저녁 7시 30분 사이였습니다. 자, 이는 부인을 부검한 결과 부인의 시신 상태에서 도출된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웃긴 게 수사 과정에서 추정 시간이 또 부정돼요. 자, 그 두 번째 사망 추정 시간이 바로 오후 3시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그 사이다 라는 게 밝혀집니다. 자, 왜냐하면 부인이 그날 그렇게 되기 전에 그 당시 부인을 찾아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사실 부인이 이때 가정용품 판매 사업을 했대요. 아메이라고 이렇게 자기가 판매하는 거 있잖아. 그 판매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물건을 사러 친구가 온 겁니다. 오후 1시 50분경에 그 인근의 주부가 자신의 아이를 동반해가지고 이 아내의 집을 방문해서 탈취제를 구입했다는 증언이 나와요. 근데 1시 50분에 가서 3시까지는 그 집에 있었어요 라는 증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사망 추정 시간이었던 2시 30분에서 7시 반은 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3시 이후일 것이다 라고 판명이 된 겁니다. 자, 부인은 3시 정도, 부인의 친구는요, 한 3시 정도에 돌아갔고, 그리고 부인이 아래층, 그 임신한 그 부인이 아래층까지 친구를 배웅해줬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를 주차장까지 배웅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친구를 배웅하러 나갈 때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게 이 친구의 증언입니다. 이때 문이 잠겨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깝기도 했으니까 뭐 굳이 1층 내려가는데 뭔 일 있겠어 라는 생각에 문을 잠그지 않고 배웅을 해줬던 거죠. 자, 당시에 실제 이 집 현관문의 계단입니다. 그 현관문이 실제 있었던 현장입니다. 자, 그래서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내가 열쇠를 잠그지 않고 나가는 걸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고, 집으로 침입했다가 자택으로 돌아온 아내와 정면으로 맞부딪히게 되고, 결국 이런 범죄가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방문했던 주부도 그날 딸기를 선물로 가져왔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아내와 같이 딸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딸기 먹었던 식기가 그대로 테이블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평소에 아내의 성격이 굉장히 꼼꼼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항상 먹자마자 바로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버릇이 있었는데, 집에 친구를 배웅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식기가 그대로 있으니까 아마 집에 돌아가자마자, 그러니까 이 친구 모자가 집으로 귀가한 직후에 이 아내가 살해당한 것이 아닐까, 이 식기를 치우기 전에. 자, 친구의 모자를 배웅했던 부인이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침입했던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아내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게 됐고 혹시 죽인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추측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이 친구가 탈취제를 구입한 대금으로 2,000엔을 줬다고 해요. 그래서 2,000엔을 줬는데 그 받은 2,000엔과 아내의 지갑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집안에 있던 또 다른 다른 고가품들, 이런 거는 그대로 있었다고 해요. 자, 사망 추정 시각 그 3번째는요, 바로 오후 3시에서 4시경입니다. 자, 남편이 이미 귀가했을 때는 불이 켜져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사망 추정 시간이 두 번째였던 3시부터 어두워질 때까지의 사이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새로운 사실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사망 추정 시각이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되었습니다. 자, 부인이 마지막으로 만난 건 친구 모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친구를 배웅한 것이 오후 3시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증언 정보에 따라서 뭔가 애매한 추정, 어두워질 때 약간 이런 게 아니고 아마 3시에서 4시경에 사망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확고하게 변경이 된 거죠. 자, 또 다른 증언 중에 하나가 바로 우편 집배원, 우체부의 증언입니다. 자, 4시경에 부인의 집에 우편물을 배달한 우편 집배원이 있었어요. 자, 그 집배원은 4시경에 아파트를 방문했는데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 증언을 바탕으로 사망 추정 시간이 아마 그 3시에서 4시 사이지 않을까라고 정해진 거죠. 왜냐하면 또 부인이, 그러니까 뭔가
보이면 바로바로 정리하는 습성이 있었나 봐요. 그런 좀 습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뭔가 우편물을 받으면 뭐 바로 확인하는 즉시 뭔가 바로 꼼꼼히 회수하는 성격이었는데 그걸 회수하지 않고 그 우편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사망 추정 시간이 3시에서 4시 사이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분명 아내라면 그 우편물을 받았거나 정리를 했을 것이다 라는 게 증언이었던 거죠. 그래서 너무나 끔찍한 범행 방법 때문에 아마 생명에 좀 뭔가 그런 고귀함을 모르는 멋모르는 뭔가 소년들, 그러니까 그 좀 아이들 있잖아요. 그 소년법, 그거 진짜 없어버려야 되는 그 법. 소년들이 뭔가 범행을 저지르는 게 아닐까라는 의견도 제시가 되었지만 그건 아니었습니다. 왜? 자, 이거는 당시 그 실제 그녀의 집 현관문이고요. 이거는 그냥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자, 범인이 임산부의 아내의 집에 침입했을 때 남긴 바로 흙 발자국이었습니다. 흙발로 들어와서 남긴 그 발자국이 있었는데요. 그건 아이의 발자국이 아니었다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일단 고등학생쯤 되면 사실은 그 발 사이즈 크기는 사실 어른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좀 염두해 볼 필요가 있었을 텐데 그 경찰들은 아 이거는 그냥 어린 그런 청소년들의 범행이 아닐 것이다 라고 확정 지어 버리게 된 거죠. 발 사이즈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사진을 찍고 어떤 증상이 나타났대요. 어떤 증상이었는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이 분이 바로 이 사진을 찍은 분이에요. 현장까지 직접 가셔가지고 제가 통역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でいなくなったところに僕がこう引きで撮ろうとして撮ってたら、 자, 사람들이 없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 사진을 딱 찍었는데 ここで倒れられた。倒れっていうかもうなんかもう目の前真っ暗っていうかこうなってやばいやばいやばいって思ってこう離れてこれ何なんだろう。 자, 이 사진을 처음에 찍었을 때 갑자기 앞이 까매졌대요. 앞이 까매지고 갑자기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이러지? 라고 했었대요. 눈앞이 갑자기 까매져가지고 이렇게 현기증, 빈혈을 일으킨 것 같은 그런 좀 현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처음에 그래서 범인을 이렇게 추측을 하면서 혹시 이 범인이 의료 종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부인의 배가 갈라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 해부 방법이 아마추어 솜씨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약간 마치 손에 익은 듯한 그런 절개법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범인은 아이를 꺼냈어요. 근데 아이를 꺼낸다는 행위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래요. 그런데 이 복부를 열고 임산부임은 사전에 체크하고 배를 갈라서 제왕절개 형태로 아이가 이제 배출되었는데 본래 제왕절개법과는 조금 동떨어진 면도 있어서 이건 의사가 한 게 아니다라는 말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게 아이가 온전하게 아이를 꺼낼 수 있다는 건 그래도 뭔가 이쪽에 의료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의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의료 쪽에서도 범인의 단서가 없었죠. 자, 이거 이외에도요, 의심스러운 인물의 정보가 좀 있었습니다. 아래층에 사는 주부가 있었는데요. 당일로 3시 10분에서 20분경에 어떤 의문스러운 남자가 아파트를 계속 배회하는 걸 목격했다라는 증언을 합니다. 자, 그 증언에 의하면요, 누군가가 자택 현관 문 손잡이를 착착착착착 이렇게 돌리는 소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그 부인의 집이 여기 2층이고요. 1층 집에 그 주민이 증언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착착착착 소리가 나가지고 무슨 소리야? 뭐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 벨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래서 딱 나가봤는데 뭔가 셀러리맨 느낌이 나는 수상한 사람이랑 만났다, 이런 증언이었습니다. 약간 둥근 얼굴에 약간 좀
키는 뭐 이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은 그런 남자, 30대 정도의 남자가 그 1층에 살고 있는 그 주민의 집에 가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물었대요. 나카무라さんのところ知りませんか? 라고. 나카무라 씨가 사는 곳 혹시 모르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거주자는 솔직히 여기 건물에 4가구가 있는데 1층에 2가구가 살았고 그 다음에 2층에는 그 부인 임산부가 살고 있었고 임산부의 옆에는 아무도 안 살았어요. 그러니까 3가구밖에 없으니까 누가 사는지 대충은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나카무라는 사람은 우리 맨션에 안 사는데? 라고 해가지고 그 이 부인이 시리마생 라고 한 거야. 이 주민이. 몰라요. 라고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남자가 네. 이러면서 뭔가 굉장히 침착하지 못한 모습이 신경이 좀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이 남자가 찾아온 시간이 바로 3시경이었다고 해요. 3시 한 20분경? 그래서 뭔가 기분이 나빴던 주부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그 남자는 현장 부근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몇몇 사람에게도 목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써있어요. 남자가 문을 이렇게 카차카차 해가지고 문을 막 이렇게 돌렸다는 바로 그 집이에요. 1층이죠. 그리고 여기 위에가 바로 사건이 있었던 현장이라는 그런 사진입니다. 여기도 실제 사건 현장이에요. 자, 그리고 사건 당일날 부인의 집을 방문했던 친구도 사실은 집에 있는 동안 누가 이제 집 문고리를 돌리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증언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그 임산부한테 임산부 친구에게 말을 했다고 해. 이거 야 뭔가 지금 누가 문소리 돌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그 임산부 부인이 환풍기 소리 아니야? 라면서 그냥 친구의 말을 이렇게 넘겨버렸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봐봐. 여기서 이상한 거 뭔가 느끼지 못하셨어요? 내가 만약에 진짜 누구 사람을 찾으러 왔어. 그러면 벨을 누르고 혹시 누구 아시나요? 하는 게 순서지. 문을 먼저 열어보고 벨을 누르는 게 순서가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쵸? 너무 이상하지 않아? 소름 끼치지 않아? 나도 이 집에 살면서 그런 적이 있었어. 혼자 있는데 갑자기 현관문을 누가 막 돌리는 적이 있었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막 스미마셍 그러면서 막 도망가는 그런 적 한 번 있었거든요. 저도 이 집에 살면서. 그래서 어쨌든 사건 현장에는 또 이상한 수상한 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2시 반경에 시동을 건 채로 자동차가 이 현장이 된 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가 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자, 그런데 그 아파트는 그 차는 이 아파트의 주민의 자동차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추측을 해본 거죠. 혹시 이 사람이 부인을 죽인 다음에 바로 도망가려고 돈을 훔치고 바로 도망가려고 차에 시동을 켜놓은 게 아니었나, 그런 가능성도 열어두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경찰은 나카무라를 아냐라고 물어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남자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바로 범인이었으면 아마 이렇게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해서 아까 그 촬영한 사람이 이렇게 이 집, 사건이 일어났던 집에서 어떻게 도망갔을까? 이 도주 경로로 생각이 되는 거를 이렇게 촬영을 하신 겁니다. 자, 사실 이 남자는 아파트에 가까운 킨텐츠 소다역 방면이나 아까 보여드렸던 제가 그 역 사진 있죠? 아니면 아파트 맨션 주위를 돌면서 나카무라라는 사람에 대해서 물으면서 걷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사진은요, 역에서 범죄 현장까지는 대략 한 7, 8분 거리라고요. 역까지. 집에서 역까지가. 7, 8분 거리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뛰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거리기도 해요. 맞죠? 자, 경찰은 이 남자의 행방을 막 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취가 파악되지 않는 거야. 자, 또 다른 증언이 나옵니다. 오후 4시 반경과 7시 정도 무렵에 인근에 사는 초등학생들이 어떤 이상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목격했어요 라고 말을 해요. 자, 첫 번째 초등학생이 발견했다고 하는 게 바로 이 도로입니다. 4시 반 무렵에 목격된 건 사건 현장이 된 아파트에서 굉장히 가까운 도로. 이 도로를 누가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있었다라고 초등학생 아이가 이거를 증언을 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증언입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이것도 바로 집 주변인데요. 여기에서 저녁 7시경에 다른 초등학생이 현장 아파트 쪽을 그 도로를 계속 이렇게 서성거리는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다라는 증언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말한 남성의 특징이요. 38세 정도. 그러니까 30대 후반 중후반 정도의 키는 175에 거무스름한 점퍼에 베이지색 베레모풍 모자를 쓰고 있었다라는 점이 일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주민이 본 사람은 약간 세일즈맨 느낌이 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잖아. 나카무라에 대해서 물어본 사람이랑 다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 수상한 사람이 뭔가 범인일 수도 있겠죠. 자, 결국 그 이후로 유력한 그런 제보가 없는 채 2003년 3월 18일 이 사건은 공소시효로 만료가 됩니다. 이 이미지는 진짜 딱 이 사건과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막 그 안에 그 식탁 같은 게 보이거든?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 알 거 아니야? 그죠? 자, 워낙 너무 잔혹하고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이 범인을 잡을 만한 단서나 증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인을 잡는 데는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2003년 3월 18일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근데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TV 아사히에 범인 수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적의 문. 뭐 이런 텔레비전이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범인을 막 찾았지만 성과는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기묘하게도 이 사건으로부터 28년 전인 1960년도 7월에도 일본 코지현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게 밝혀집니다.